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 창립 30주년의 일환으로요. 그간의 발자취를 조명해보고 또 새로운 미래의 장을 좀 더 의미 있게 조명해보기 위해서요. 2021 KF 마운트 한라 포럼의 이 기획 세션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중앙일보 글로벌 협력팀장 안차키 팀장입니다. 이렇게 오늘 멋진 행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 저 역시 오늘 많이 배우고 또 많은 생각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획 세션은요, 다양한 그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들과 함께 할 미래를 우리가 정말 고민해보고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여러분 전 인류를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빠져들게 됐는데요. 이렇게 장기화되고 또 이렇게 큰 변화가 우리 삶에 있을지 그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불안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하고 또 망가진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 나아갈 것인지, 그게 아주 큰 과제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이 복합적인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럼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을 저희가 직접 이 무대에 모시고요. 미래 게임 체인저에 대한 예측과 통찰, 그것이 가져올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경쟁력은 과연 무엇인지, 미래의 역할과 또 이 앞으로 나아갈 그런 길을 저희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체인저로 여는 새로운 미래, 그 첫 문을 열 분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서창호 교수님을 저희가 모시게 됩니다. 자, 서창호 교수님은요, 양력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제전기전자공학회 IEEE 정보이론학회에서 논문상을 수상하셨고요. 2011년 정보통신 분야에서 40년 동안 풀지 못한 난제를 해결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정보이론 Distinguished Lecturer, 트랜잭션 부편집장을 맡고 계시고요. 한국 차세대 과학기술 한림원 멤버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서창호 교수님을 모셔서 오늘 주제 미래를 견인할 3가지 AI 기술이라는 주제를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서창호라고 하고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에서 이제 AI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청 강연 주제로 이거 뭐 미래를 바꿀 미래 오픈을 할 그런 게임 체인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담을 느꼈어요. 왜냐면 큰 주제니까. 그런데 이제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거를 좀 하나하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를 견인할 AI 기술 3가지 제가 뽑아왔는데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AI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죠. AI 비서다 AI 튜터다 많은 킬러 애플리케이션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권이나 사람의 인권이나 그런 공정성 관련된 영역까지 AI가 인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미래를 견인한, 제가 생각하기에 미래를 견인할 그런 AI 기술 3가지를 뽑아왔는데요. 게임 체인저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요. 그냥 제 생각이라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율주행인데요. 자율주행 기술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갖고 나왔는데,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먹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자율주행을 제가 들고 나왔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거 좀 못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입니다. 이거 간략히만 하면 믿을 만한 그런 AI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건데요. 이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지금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 무섭잖아요. 그런 세상 원치 않습니다. 그러려면은요, 우리가 의도한 대로 기계가 믿을만하게 설계돼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즉, 신뢰성을 보장하는 그런 AI 기술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2번째 게임 체인저로 들고 나왔고, 자, 3번째, 우리 다들 오래 살고 싶잖아요.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이제 약간 좀 장수에 대한 좀
그런 게 약간 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예전에 안 그랬어요.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오래 살려면은 우리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완전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하는 게요, 바로 이 질병을 예측하는 AI라고 저는 생각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좀 설명을 나중에 또 드릴게요. 이 세 가지 게임 체인저 들고 나왔고요. 각각의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런 기술이 구현됐을 때 어떤 미래 사회 모습이 펼쳐질지 좀 전망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전망을 이제 우리가 실현하려면은 기술이 필요한데, 기술의 현 주소는 어디에 와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국 잠재력 있는지 없는지 제가 좀 진단 한번 내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에 남아있는 과제도 있거든요.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 향후 나아가야 할, 뭐,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율주행 기술. 먼저 이게 뭔지 설명드릴게요. 뭐, 그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거예요. 기계가 다 하도록. 5단계로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가요, 바로 완전 자동화 단계라는 5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가 메인인데, 사람이 보조적으로 개입하는 3, 4단계가 있습니다.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반대로 이제 사람이 메인이 되고 기계가 보조로 개입되는 1, 2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율주행 5단계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자율주행 이제 완전 자동화까지 이루면은 어떤 미래 모습이 될지, 이걸 왜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미래 모습을 제가 한번 전망을 해볼게요. 그 두 가지로 전망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겁니다. 자, 모든 그 자동차에다 기계가 다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들은 어떻죠? 협력하라고 하면 하나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우리 말 안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협력하라고 하면 안 해요. 그런데 기계는 우리가 약속한 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은요, 협력이 굉장히 용이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협력이 많아지면은요, 많은 이점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쾌적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가령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차량들 간에 교통 정보 같은 거를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교통 체증 같은 거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안 보이는데 남이 보면 보이는 거. 그 사각지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각지대 같은 그런 정보 같은 거 공유하면은 이 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쾌적한 교통 환경이 나올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보는 전망이고요. 두 번째 미래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자동차 소유하고 자동차 공유에 관련된 건데, 이게 뭔 소리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차 대부분 어디 있죠? 저는 보니까 항상 운전하는 시간이요 40분밖에 안 돼. 오고 갈 때, 올 때, 갈 때 20분, 올 때 20분. 그 나머지 시간은 다 주차장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비싼 차 사가지고 잘 못 쓰는 거죠. 예, 주차되어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약에 정말로 비싼 차를 산다면은 사람들의 욕구는 뭐죠? 아, 소유하지 말고 너무 비싸니까 공유하자. 그런 욕구가 자연스럽게 있을 겁니다. 이런 욕구는 항상 있어 왔어요, 우리 사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유하잖아요. 그런데 완전 자율 시대로 가면은요, 어떻습니까? 기능이 어때요? 많아지죠. 기능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급등하게 돼요. 비싸지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욕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공유에 대한 욕구가 급등할 거라는 게 이제 제 예상이고요. 자, 두 번째 미래 전망이라는 게 바로 이 자동차 공유의 시대가 될 거라는 거고, 자동차 공유의 시대가 됐을 때 미래의 모습이 어떤 건가에 관련된 겁니다. 세 가지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자, 우리 자동차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절감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동차의 수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들 거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어요. 자동차 줄어들면은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죠. 그렇죠? 에너지 적게 쓰면은 당연히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자동차 수가 줄어듭니다. 그럼 주차 공간, 주차장 필요합니까? 많이 줄어들겠죠. 그럼 주차장 우리 뭘로 써요? 우리 공원 같은 걸로 쓰는 거예요. 녹지대 같은 거 만드는 겁니다. 즉 공간 분배의 변화에 의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은 미래의 모습을 바꿔놓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미래를 가져다 줄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은 현재 어떤 위치인지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단계 아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단계적으로 보면은요 3.5단계 정도까지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 자동화까지는 좀 멀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왜 완전 뭐 AI다 뭐다 한다고 하는데 왜 완전 자동화 못 하는지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완전 자동화를 위해서 필수 기술이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그 필수 기술이 뭔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4가지입니다. 4가지. 첫 번째는 뭐죠? 우리 인지해야 되죠. 상황 판단 잘해야 되는 거예요. 차가. 인지 기술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주행 예측해야 되니까 예측 기술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컨트롤해야 되니까 제어 기술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 3가지 기술은요, 어느 정도 이 고도화를 이루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기술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완전 자동화를 이루려면은 요 4번째 기술이 중요한데 이 4번째가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 자동화 단계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4번째가 뭐냐면은요, 우리 기계한테 다 맡기려면은 뭐 사고라든지 돌발 상황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대처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돌발 상황 대처 기술이 넘버 1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부족합니다. 예. 이 기술이 왜 부족한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AI 뭘로 만들죠, 우리?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AI 얘기할 때마다 데이터 얘기하잖아요. 데이터 없으면 AI 못 만들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데이터예요. AI 성능을 좌우하는 건 데이터 많습니다. 데이터 많으면은요, 양과 질이 좋으면은요, 성능 좋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럼 돌발 상황 대처하는 기술이 부족하다. AI 기술이 부족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돌발 상황과 관련된 데이터가 어떻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고 같은 거 잘 안 나잖아요, 실제. 실제 나긴 하지만 자주는 안 나잖아요. 데이터 부족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데이터 부족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뭐 구글이다 뭐다 뭐 테슬라다 뭐다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떨까요? 당연히 노력 많이 해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 가지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제목이 거창해요. 한국의 뭐 잠재력이 너무 거창한데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자, 이게 좀 부끄럽긴 한데 저의 연구 결과를 가져왔어요. 저의 연구. 좀 홍보도 할 겸 제가 좀 들고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뭐야? 이 데이터 부족해요. 그렇죠? 부족하니까 데이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실제 상황에서 만들기 어려워요. 가상 현실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활용한 게 뭐냐면은 자, 컴퓨터 시뮬레이터를 활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뭐를 활용했냐면 GTA라는 게임, 뭐 그래픽이 뭐 지금은 뭐 GTA 뭐 6도 나온다고 해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건 GTA 5로 만든 건데요. 이 5만으로도 굉장히 그 현실감 있는 그러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해킹 툴이 있는데 그 해킹 툴을 잘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고 장면을 연출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든 게 이제 제가 연구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실제 활용을 잘 해봤습니다. 활용을 잘 해가지고요. 이런 데이터를 많이 만들고 사고 장면을 많이 만들고 그래서 뭐를 만들었냐? 사고 위험도를 예측하는 AI를 만들었습니다. 이 성능이에요. 실제 데이터에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어떻죠 지금? 위험할 것 같은 거에다가 무슨 박스가 쳐져 있나요? 빨간 박스가 쳐져 있죠. 바운딩 박스라고 얘기하는데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녹색은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잘 감지한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고요. 이런 기술이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저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면은 돌발 상황 대처 기술이 고도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거에 의해서 완전 자동화 시대에 가까이 가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현 상황인데 자, 이제 뭐 이러면 다 된 건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남아있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과제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그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정의란 무엇인가 책 그거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그 트롤리 전차 이야기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전차 이야기, 트롤리 전차 이야기와 비슷한 그게 뭐 딜레마 상황인데요. 그 딜레마 상황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은 문제가 뭔지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이 그림은 뭐냐면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직진을 하면은요, 노인 3명을 치는 상황이에요. 좌회전을 하면은 벽에 부딪혀요. 그래서 승객 3명이 다칩니다. 3명은 똑같은데 하나는 노인이고 하나는 승객이에요. 다른 거예요. 근데 승객인데 내가 젊어요. 노인 공경해야 되잖아요, 우리. 근데 내가 젊어요. 내가 살고 봐야 돼, 일단.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 예.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바른 판단이지. 이때 그러면 무슨 판단이 필요하냐면요. 정의로운 주행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예.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 궁리만 하고 있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AI 뭐로 만든다고 했죠? 데이터라고 했어요. 그러면 데이터 어떤 데이터 모아야 돼요? 정의로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당연히 해결책이겠죠. 예. 정의로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당연히 해결책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항상 저는 맨날 문제를 갖고 나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정의는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게 정의롭고 내가 사는 게 장땡이다.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내가 좀 희생해도 남을 배려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다 개념이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분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분분할 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 의견을 많이 모아가지고 수렴을 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종으로부터, 많은 나라로부터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돼요. 소위 공론화된 윤리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라는 걸 수집을 해야 돼요. 정말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지역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수집된 그런 데이터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공론화된 정의를 도출하기 위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뭐 온라인 플랫폼 같은 거, 데이터 수집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같은 거 개발하면 좋겠다라고 싶은 게 이제 저의 전망이고요. 자, 이게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우리나라 정책 어떨까요? 지금 이거를 해결할 만한 정책 잘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진단을 한번 내려볼게요. 제가 진단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그러네. 하여튼 그냥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정책 현안이 있다라는 거 제가 이거 잘 몰랐는데 이거 준비하느라고 제가 좀 알았어요. 예. 그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는 뭐냐면 이거더라고요. 자율주행 기술 개발. 아, 이 이름도 너무 길어. 혁신 사업단이라는 게 올해 출범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예. 올해 출범이 돼가지고 목표를 되게 잘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냐면 아까 단계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2027년까지 자율주행 4단계를 뭐 하자? 상용화하자. 상용화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굉장히 앰비셔스한 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는 가고 있어요. 두 번째 고리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끝내 궁극적으로 우리 몇 단계 원하는 거죠? 5단계 원하는 거예요. 5단계까지 가긴 너무 어려우니까 2027년까지는 어디까지 가자? 생태계 구축하는 것까지 가자. 기반 시설만 잘 만들자.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목표를 잘 세우고 있다라고 저는 진단을 내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데이터 중요하잖아요. 그럼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될지 이거를 규격화하자라는 거예요. 유식한 말로는 표준화하자라는 겁니다. 표준화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화위원회. 표준화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목표를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도로 교통 상황을 반영한 차량의 데이터는 뭘로 모아야 될지, 인프라의 데이터는 뭘로 모아야 될지 이거를 국가 표준화를 정하자라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하나 도전적인 과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 정의로운 주행을 실현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를 위한 노력은 여기 포함이 안 됐다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자, 정의로운 데이터 모아야 되죠. 공론화된 정의 이끌어내야 됩니다. 많은 계층, 많은 인종, 많은 나라로부터 빅데이터 수집을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개발하는 게 시급하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AI, 믿을 수 있는 AI 만들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무슨 말씀 드렸죠? 인권이다 뭐다 공정성 관련된 영역에서 AI가 많이 침투하다 보니까 AI 믿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AI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필요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도 이거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아까 우리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 원치 않습니다. 그럼 원치 않죠.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의도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기계가 설계돼야 돼요. 믿을 만하게 설계돼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인 겁니다. 이래야지만 안전해지거든요, 세상이. 예. 그래서 이 기계를 지배하는 세상을 막고 그리고 AI의 이런 윤택함만을 취하는 그러한 식으로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이 개발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다 개발이 된다. 그럼 어떤 미래가 열릴까요? 이런 미래가 오지 않을까? 이건 좀 조심스럽게 제가 좀 예측을 해볼게요. 이게 그냥 제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요. 자, 여러분들 판사 어떻죠? 판사 판결 그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어떤 경우는 그렇다. 어떤 경우는 아니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 불만 갖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이게 의견이 분분한 사람이 결정했을 때 의견이 분분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자, 신뢰할 수 있는 AI 만들면 나중에는 이런 시대도 도래하지 않을까 좀 과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요, AI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예. 예. AI가 더 공정하게 나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좀 과감히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사람보다 더 AI 더 신뢰하는 사회. AI가 소위 공론화된 윤리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사회가 펼쳐지지 않을까. 좀 무서운 세상이긴 한데 이런 세상도 도래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당연히
신뢰할 수 있는 AI 만들면은요, 기계한테 지배 안 당할 거예요. 기계의 편리함만을 취하는 안전하고 윤택한 세상 도래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세상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인데, 현 기술 상황은 어떨까요? 현 상황 안 좋아요. 안 좋아. 많이 부족해요. 사건이 여러 개 터졌어요. 두 가지 사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정성 논란 사건인데요. 아마존에서 한번 터졌습니다. 아마존 다, 우리 학생들 보면은 아마존 다 가고 싶어요, 보니까. 뭐, 구글도 가고 싶어 하고 AI 뭐 한다고 해가지고 다 가고 싶어 하는데, 아마존 너무 인기 많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 어떻게 해요? 채용심사를 하는데 사람이 하는 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AI 심사관이 합니다. 스크리닝을 해요. 서류에서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랬더니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이거 보시는 바와 같이 여자를 다 잘라버렸어요.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그렇죠? 당연히 공정하지 못한 그런 일인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믿을만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기술로는.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마존뿐만 아니라 구글에서, 이것 때문에 구글의 주가가 폭락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구글 포토 아시죠? 구글 포토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흑인 고릴라. 이게 지금 흑인 고릴라 아니에요, 이거. 흑인 여성입니다. 흑인 여성인데, 흑인 여성을 클릭하면 고릴라로 인식을 해요. 예, 믿을만하지 당연히 못하겠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 기술로 그냥 갖다 적용하면 그래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할까요? 문제는 뭐다? 항상 문제의 원인은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갖고 만드니까. AI 성능을 좌우하는 건 데이터입니다. 네, 데이터. 그럼 뭐가 문제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데이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 유식한 말은 그거예요. 데이터에 편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어스가 걸린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바이어스 걸린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이 문제가 있다는 거 다 알았어요. 사람들이. 고치려고 하겠죠. 그래서 구글, 아마존, IBM, 페이스북 다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나게 소위 때려박았어요. 정말로. 뭐 2016년, 15년 뒤로부터 이쪽에 돈을 다 때려박은 거예요. 정말로. 엄청난 큰 변혁이 일어나가지고 뭐 AI ethics다 뭐 이런 분야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런 막 흐름이 벌어진 거죠. 예. 이거 왜냐하면 구글 같은 경우는 회사니까 돈 벌어야 되는데 주가 막 폭락하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개발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예.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또 한 가지 또 보여드리죠. 예. 또 누구의 연구 결과가 나올까요? 예. 지금 약간 좀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예. 저의 연구 들고 나왔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한국의 잠재력이라고 하면 너무 좀 거창하니까 그냥 저의 연구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데이터 수집하는 거 어려워요. 편향성이 없는 데이터 수집하는 거 어렵습니다. 이건 포기했어요. 대신에 편향된 데이터로도 공정성을 보장하는 AI 기술을 한번 개발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실제 개발을 했고요. 소위 뭐 이런 겁니다. 알고리즘적으로 인위적으로 공정성을 보장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술을 개발해서 실제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대출 심사의 사례를 통해서요.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걸 확인해 봤는데 이런 경우를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입력으로 뭘 봤냐면은요. 어떤 사람의 개인정보입니다. 뭐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고 뭐 이런 정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대출을 했을 때 좋은지 안 좋은지 합격, 불합격을 내는 그런 AI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 어떤 데이터 쓰냐면은 이 지금 UCI Adult Dataset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데이터가 완벽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편향성을 지니는 데이터입니다. 어떤 편향성이 있냐면은요. 인종에 대해서 좀 편향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흑인한테는 좀 많이 대출 심사해주고 반대로 백인한테는 많이, 흑인한테는 잘 심사 안 해주고 그런 데이터. 편향성이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로 그냥 알고리즘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생각 없이 공정성 고려하지 않고 개발하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정확성은 높습니다. 85% 정도까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공정성을 수치화한 게 있습니다. 0에서 1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1에 가까울수록 공정성 수치가 높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0.37이면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낮게 나왔어요. 반면에 저희 알고리즘을 돌렸을 경우에는 자, 정확도는 좀 떨어졌죠. 85에서 83. 그런데 어떻죠? 공정성 수치는 많이 올렸습니다.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구글 아까 돈 막 때려 박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구글도 당연히 만들었죠. 구글 만들었는데 성능이 이렇습니다. 우리께 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하여튼 이게 결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만들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제 좀 좋은 반향을 일으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기 좀 문제가 있어요. 이 연구의 문제는 뭐냐면은요, 공정성을 수치화시켰는데, 그러려면은요, 공정성에 대한 개념이 확립이 돼야 돼요. 근데 공정성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과제가 바로 이겁니다. 공정성, 윤리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확립하는 일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윤리학자라든지 뭐 사회학자라든지 법률학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공론을 펴서 이런 윤리나 공정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확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AI 기술에 접목하는 능력이 배양하는 일이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해야 될 일인데, 우리나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정책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TTA라는 협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목표를 잡은 게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그리고 AI 개발 단계, 그리고 활용하는 단계, 이 세 단계가 있는데, 전 단계에서 신뢰성 관련된 고려해야 될 원칙을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노력이 있었냐면은 AI 신뢰성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한번 해봤어요. 뭐 이런 거죠. 공정성을 어떻게 수치화시킬지, 그리고 수치화시켰으면 공정성 수치가 어느 정도 값입니다. 어느 값을 넘었을 때 공정하다고 판단 내릴지, 이런 거를 정하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노력이라고 보이는데, 여기도 이제 문제점이 있죠. 다 가정을 한 게 뭐냐면은 공정성에 대한 개념, 윤리에 대한 개념이 확립됐다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AI 끝내는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만드는 사람이 윤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AI 윤리 교육이에요. 교육은 장기적이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어쩔 수 없습니다. 교육이 들어가면 정부의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정부의 개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한 AI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체인저, 질병 예측 AI입니다. 왜 필요한지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죠?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 죽었죠. 췌장암 걸려서 죽었어요. 췌장암 걸렸는데 진단은 당연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려고 노력했어요. 돈 엄청나게 써가지고 개선하려고 노력했는데 끝내 어떻습니까? 사망했습니다. 반면에 안젤리나 졸리는요, 예측을 했어요. 병을. 유방암을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했어요. 지금 살았죠. 예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생사가 달린 일이거든요. 암 고치는 거 중요해요, 당연히. 그런데 걸리기 전에 진단해가지고 예방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단 예측하는 AI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되면은 이런 시대 열릴 거예요. 장수 시대 당연히 열릴 겁니다. 뭐 제가 뭐 맨날 빈말로 맨날 얘기하는 게 120살을 넘어서 150살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하고 다녔는데, 이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비슷한 예측을 하더라고요. 142살까지 산다고. 이런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데이터가 중요한데요. 데이터에 관련된 지금 핵심이 되는 지금 그 해결책을요, 지금 영화에서 좀 제시를 하고 있어요. 한번 트레일러 보여드릴게요. Our DNA will determine everything about us. A minute drop of blood, saliva, or a single hair determines where you can work, who you should marry, what you're capable of achieving. 자, 여기 보시면은요, 다 뭐 갖고 판단한다? 끝나는 바로 이 DNA 유전자 갖고 판단한다라는 거. 뭐 그때만 해도 뭐 그럴 거라고 좀 상상만 했는데, 지금은 어떻죠? 임상 실험 많이 해가지고요, 실제로 유전자가 질병에 많이 관여한다라는 것이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핵심 데이터는 저는 유전자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런 걸로 어떤 AI 만들 수 있죠? 이런 AI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유전자가 들어가면은요, 암 발병 확률 같은 거를 알아맞히는 거죠. 그래서 암이 나을 것 같으면 예방을 먼저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미래가 변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자, 이런 기술 현재 만들 수 있을까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끝내는요, 데이터, 뭐든지 다 데이터 때문에, 뭐든지.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였죠? 유전자 데이터예요. 유전자 패턴 알아야 되죠. 뭐 AC, TG 뭐 이런 거 알잖아요. 우리 무슨 중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거 알려면은요, 우리 기술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시퀀싱 기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퀀싱 기술에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가 있냐면은 비용 대비 정확성이 좋지가 않아요. 정확성을 높이자니 너무 비싸고 싸게 하자니 정확성이 안 좋은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유전자
뭐죠? 개인정보 문제, 민감한 정보니까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정보의 수집이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해결하려고 많은 뭐 기업, 일루미나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에요. 미국의 바이오 회사입니다. 팩바이오, 무진장 돈 많은 회사예요. 다 돈 때려봐가지고 이런 거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도 하고 있겠죠, 당연히. 예. 이제 패턴 읽으셨죠? 이제 누구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한국에 잠시만 가면 저희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자, 제가 한 건 뭐냐면 유전자 시퀀싱 기술을 만든 겁니다. 언제 만들었냐면 오래전에 만들었어요. 2016년에 만들었습니다. 좀 자랑을 좀 하자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 정확성이 좋아요. 비용 대비. 그러니까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성 90%를 얻기 위해서 가장 저렴한 비용을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만든 게 하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문제가 뭐죠? 개인정보 문제 해결 못했어요. 끝내는 이거는 제 소감 받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여튼 교수 생활하고 있거든 학교에만 있지 연구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개인정보 문제. 이게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병원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고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협력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잘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 AI 헬스 산업 크죠? 굉장히 커요. 정부 막 돈 때려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런 거에만 또 때려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진단하는데, 치료하는 데만 엄청나게 돈을 때려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중요하죠, 지금. 암에 걸렸는데 지금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AI 예측 AI를, 질병을 예측하는 AI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저거 보고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까 시퀀싱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시퀀싱 기술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장비가 없습니다. 장비 일루미나 팩바이오 그런 데 좀 사다 쓰거든요.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장비를 만들면 좋겠다 싶은 게 저의 첫 번째 정책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좋은 게 뭡니까? 이거 지금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좀 설득을 하는 국민들.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질병 예측 AI 중요하니까 잘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보 좀 달라. 협조 좀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력이 있으면은 세계 최초로 모든 질병을 예측하는 AI가 나오지 않을까. 한국에서 나오지 않을까. 좀 과감하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봤고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기술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기술뿐만 아니라 이 기술이 갖고 있는 도전적인 과제라든지 그리고 향후 나아갈 비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은 굉장히 그 기계에 지배되지 않는 그냥 안전하고 그러면서도 기계의 편리성만을 취하는 윤택하고 안전한 그런 장수의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해보겠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교수님이 열정적인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죠.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교수님 아주 그 세계 이 기술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만약에 좀 더 이 분야가 내가 보기에는 게임 체인저다, 정말 핵심적이다라고 여기시는 기술은 어떤 건가요? 항상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네. 마지막에 얘기한 거 제가 뭐죠? 바로 질병 예측 AI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요. 이거는 정말 인간하고 관계된 겁니다. 인간 장수 시대 열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된다면 사회 많이 바뀔 거예요. 뭐 이런 거 예측할 수 있어요. 지금은 3, 40, 50대가 메인이잖아요. 보통 주류인데 이제는 이게 되면은 50대, 70대, 80대가 메인이 되는 그런 세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많은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 좀 문제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 문제, 노인 복지 문제라든지 연금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된다면은 밝은 미래가 동시에 나오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50대인데요. 앞으로 한 어느 그렇게 안 정도 보이시는데 어느 정도를 예측을 하고 미래를 설계를 해 나가야 할까요? 지금 기술 수준을 봤을 때? 지금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땐 제가 볼 때 우리까지는 저는 40대이긴 한데 그냥 우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까지는 데려가는 70, 80까지는 활동을 잘하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지 않을까. 최소한 120살 정도까지 사는 시대가 열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AI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결국은 우리가 AI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결국은 그것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리즘 관련해서 사회에서도 아주 많은 이슈가 있고 알고리즘을 탓하는데 결국은 알고리즘을 그 AI에게 가르쳐 주는 거, 그렇죠. 피딩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니 아주 많은 문제를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엄청난 난제로 여겨져요. 사회적인 합의 이런 게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이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그 신뢰할 수 있는 AI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윤리적인 AI 만들어야 되거든요. 공정한 AI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정하다라는 걸 우리가 인간이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제대로 된 윤리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거는 기계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신뢰할 수 있는 AI 만들면 공정한 AI 만들려면은요 AI 윤리 교육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사람을 윤리적으로 키워야 돼요. AI 시대에 맞는.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 이게 굉장히 좀 뜬구름 잡는 소리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요 신뢰할 수 있는 AI 도래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AI 윤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게 사실 가장 정말 너무 난제로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난제입니다.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윤리적인 사람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성장을 시켜야 된다는 건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이 사회의 흐름을 보면은 거기에서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점점 물질적인 사회가 되고 이러면서 근데 기술 파트를 연구를 하시면서 그쪽으로 신경이 많이 쓰이신다 이거죠. 윤리 부분이. 예, 그렇다면 윤리 교육은 뭐 물론 교육자 교육 쪽을 담당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보셨을 때 직접 여기에 몸담고 계시면서 이 윤리 교육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게 좀 장기적인 노력인데요. 저는 이 윤리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은요. 공감과 존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감. 그러니까 왜냐면은 공정성, 윤리 다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은 공감을 해야 됩니다. 공감하는 그런 자세를 지니려면은요,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공감하고 존중의 교육이 뿌리 깊게 박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초중고 때부터 뭐를 시켜야 되냐면은 에세이 쓰는 걸 시켜야 돼요. 에세이요. 예. 글을 쓰는 걸 시켜야 돼요. 글. 예. 토론하는 걸 시켜야 돼요. 그래서 글이 왜 중요하냐면 내 생각 정리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자, 왜 발표하고 왜 토론하죠? 남의 생각 어떤지 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공감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만 윤리 교육이 실천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안 되면은요. 지금 어떻습니까? 수학이다, 영어다. 공부 잘하면 장땡이잖아요. 예. 윤리적으로 키워질 수가 없는 거죠. 실력만 가지면 되니까. 네. 이게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주 정말 신선하고 또 저로서도 좀 충격을 받는 부분이 기술, 과학 이쪽에 몸담고 계시면서 윤리에 대한 이런 깊은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다니까 저는 좀 반갑고 아주 예. 미래가 오히려 더 아주 희망차게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 질병 예측 AI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아주 그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해가지고 마냥 좋은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 소설 중에는 아무도 죽지 않는 그런 사회가 있는 그 소설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이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뭐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를 좀 하고 계시는가요? 그 연구는 아니고요. 그냥 네.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다 언급은 못 드리겠고 네. 한 가지 문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인데요. 질병 예측 AI 만들면은요. 그 만약에 회사가 만든다고 칩시다. 그럼 돈 벌라고 할 거잖아요. 서비스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부자들 서비스 받겠죠. 병자 고칠 거예요. 예방할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받을까요? 못 받겠죠.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죠? 양극화. 네. 부자들은 오래 사는데 가난한 사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세대 가만히 놔두면 그런 세대 갈 겁니다. 양극화 문제에서 굉장히 사회적인 큰 문제라고 보고 사회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정부가 개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 코로나 주사 다 맞잖아요. 공짜로 다 맞잖아요. 그렇죠? 돈 없어도 맞는다고요. 이것도 이런 중요한 것들은 생명하고 직결된 것들은 정부에서 복지 차원에서 다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과감히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교수님 제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교수님 훌륭하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미리 선점하셔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진행해 오셨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국제 전기 전자공학회 정보 이론 소사이어티에서 젊은 과학자 상을 올 여름에 수상하셨죠. 예, 맞습니다. 축하드려요 다시 한번. 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 상이 제가 보니까 주로 미국 대학 소속돼 있는 교수님들이 받으셨던 상이고 뭐 코넬, MIT, 스탠포드 이런 데 계신 분들이 받으셨는데 미국 대학에 소속되지 않은 분으로서는 처음 그 상을 수상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엄청 자랑스러우셨겠어요? 저도 되게 받고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시다시피 뭐 MIT, 뭐 코넬 다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잖아요. 미국은 보통 미국 외에 있는 대학들 인정 잘 안 해주거든요. 네. 그런데 좀 인정을 해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의미가 깊고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공정성 관련된 지금 연구도 하고 있고 사회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교수님이 계속 어떤 연구를 진행하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연구를 앞으로 좀 더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지금 여기 지금 제가 다 이제 힌트로 다 말씀드릴 것 같은데 세 가지가 있는데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아까 그 정의로운 데이터 모아야 된다고 네. 했기 때문에요. 네. 빅데이터 수집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개발하는 거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신뢰할 수 있는 AI 같은 경우는 지금 공정성에 대한 그 확립, 그 개념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 혼자 연구하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회학자든지 법률학자와 협력을 통해서 좀 연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질병 예측 AI인데요. 이거는 지금 개인정보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병원이나 좀 이런 뭐 정부와의 좀 협력이 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협력을 통해서 좀 연구 방향을 끌어나가고 싶다 이런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한국이에요. 뭐 자타 공인하는 IT의 강국인데요. 한국이 그렇다면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이 분야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그 뭐 장점이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유리한 이런 뭐 고지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은 게 인적 자원 때문에 굉장히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AI 분야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12년도나 2013년도까지는 인공지능에서 이제 최고로 꼽히는 학회가 뉴립스라는 학회예요. 국제 인공신경망이라는 학회인데 거기에 10편도 못 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략 한 50편 내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세계 뭐 10등 안에까지는 들어왔는데 이게 불과 7, 8년밖에 안 됐어요. 네. 고속 성장을 했거든요. 인적 자원을 통해서 고속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한국 사람도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우리가 살아갈 길은 인재 양성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원도 없죠. 나라도 이렇죠. 열강대 사이에 맨날 끼어 있죠. 이거 통일하기 어렵죠. 문제 있거든요. 인구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소수 정예라도 많은 인력을 배출하는 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서창호 교수님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더 많이 이렇게 우리가 발굴할 수 있길 바라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열정적인 발표와 이 또 아주 많이 배울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도 다 잘 들으셨죠?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이 시간은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야 할 텐데 교수님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